돈을 또 많이 풀어가는 미국의 행태,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고점도 거의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들,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자산과 주식시장, 심지어 이제 원자재로까지 돈이 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대표는 이제 당연히 유동성과 달러의 반비라는 금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니즈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요즘 막 발생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미국 월가의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만 남았다. 자긴 그래서 달러 공매도 베팅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은 미국 안에서 이렇게 달러의 전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 현상을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트리핀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은 사실은 이제 돈은 엄청나게 찍어내고 경상수지는 적자고 그리고 대부채도 많고, 그러면은 외부의 돈 달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이 달러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결국엔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통화 가치를 생각해 보면 달러는 싸질 수밖에 없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스털링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털링 블럭, 그 패권을 가진 이제 국가의 통화는 항상 어느 정도는 강세를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강세를 이제는 달러가 유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죠. 네. 균형을 자꾸 유지를 하죠. 뭘로 유지를 하느냐? 금융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계속 그 유지를 합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근데 이 금융의 포지셔닝을 할 때는 항상 다른 나라의 힘을 얻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즉 외교와 정책이 계속 맞물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컨트롤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압박 범위에 들어가면 항상 그래도 손을 같이 내밀면서 이제 화해 무드로 전환이 됐었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 같으면은 제재를 하면은 금방 그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져가지고 금방 이제 굴복을 하거나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가 승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메리카의 결국엔 또 다른 승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오히려 연합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처음 겪는 일이고, 처음 겪는 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방해적인 요소나 그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연대 국가들, 세력들을 통제 못하는, 이렇게까지 좀 무기력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처음 맞이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그동안에 골물게 골마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남미도 그렇고 대부분 신흥국들이 달러 빚을 쓰면서 어떤 국가,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달러를 갖다가 자기네 나라 통화하고 1대1로 패깅을 하면서까지 경제를 열심히 잘 돌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우리의 페소는 이제 1달러랑 동일해 라고 하면 이게 구제금리라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워낙 1,000원당 1달러야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버리면 거의 미국의 체계를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상품 가격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질 때, 달러가 모자랄 때 도와주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경제 협력도 하고 막 무역도 많이 해. 그러면 당연히 뭔가를 해줄 것 같죠. 경제 공동체가 그렇죠. 되는 느낌. 공동체 같은 느낌이고 말로도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자원 탐사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우린 공동체다. 근데 막상 원조를 받아야 되거나 그럴 때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힘들게 한다는 게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IMF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결국엔 원조를 받고 하는데, 2020년도 멀지도 않은 시점인데 2020년도에도 그 아르헨티나가 사실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달러 채무 조정을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때 채권자들이 누구였냐면 피델리티랑 그 미국의 다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채무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달러 빚에 의해서 뭔가
규칙적인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많이 협력을 하고 거기에 뒤따라서 왔지만 지금까지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빚은 많이 늘어났고 여관만 많이 받을 뿐이지 사실상 해소된 게 없다. 그러면서 연대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런 의사 표출이 강해지니까 이번에 이런 일들이 처음 이제 강하게 표출이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흔들림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갈 것 같으니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네. 그러니까 이제는 달러는 붕괴될 수 있으니까 난 쇼스로 갈래. 라는 의견들이 나오시는 거죠. 달러의 가치는 늘 유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달러의 이제 상대적 가치는 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과 원달러 환율의 기준만 하더라도 늘 최근 한 10년, 한 3년 주기 정도로 오르락내리락을 했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번에 달러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까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이제 약세 기조를 탔는데 첫 번째는 이 달러가 약세를 기조를 타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대 세력의 달러 패권 무너뜨리기 이런 요인도 일부는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금리 리스크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반기까지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더 남았지만 많은 선진국 유럽을 대비한다면 그들은 이제 더 올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기준금리 고점이 다다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의 강세폭은 이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횡보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로 놓고 보면 금리를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국가들의 통화는 강세일 겁니다. 근데 미국은 덜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고점 부분에 다 다루고 있고 인플레는 좀 꺼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 놓고 보면 유럽이 경제 체력이 이제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인플레가 워낙에 이제 거의 8, 9%대 나오니까 금리를 더 미국보다는 올리겠다 싶어서 유로화가 세지니까 상대 통화인 이제 달러를 압박하면서 달러가 횡보세로 가고 있는 국면이고 이런 흐름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보통 달러와 코스피가 좀 반비례한다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 스위칭 같은 것도 가능한 상황인데 그럼 달러가 앞으로 조금 계속 밑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시는 타이밍인 겁니다. 뭐냐면 경제는 안 좋아지고 연말이 되면은 결국에 미국 경제는 침체로 가고 아직까지는 괜찮게 버텨주는 고용도 안 좋아질 거야. 소비도 무너질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은 앞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눴던 이제 중소형 뱅크들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질 거야. 여러 가지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언젠간 나타날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금융 쪽은 상당히 강세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예전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추세 상승이 막 강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어찌 됐든 유동성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 얘기는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금리 인상의 고점은 얼마 안 남았다, 미국이.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오늘만 하더라도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예금액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SVB도 파산을 했을 때 연준이 이제 BTFP라는 이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중고차를 가져오면 신차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듯이 이제 1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유동성 부분이 또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경제는 안 좋아질 위기에 있으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돈을 또 많이 풀어가는 미국의 행태,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고점도 거의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들,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자산과 주식시장, 심지어 이제 원자재로까지 돈이 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대표는 이제 당연히 유동성과 달러의 반비라는 금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니즈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50% 빠졌고
사람들이 또 공포감에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돈도 이제 막 빠져나가고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 은행 전반적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험해. 네. 왜냐면은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지난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3월 14일경에 이제 SVB가 파산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여러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MBR 학자들 이렇게 모여셔가지고 이제 논문 학회지에 실리지 않은 이제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거의 4,800여 개의 상업은행 중에서 거의 그 은행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거의 분석을 해보니까 당장 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은행들의 개수만 해도 당장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한 30여 개가 된다. 그리고 이 자산이 이제 대부분 국채로 이제 매입을 해 있다 보니까 뭐 국채는 사실은 유동성 현금 등가 같은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이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손실 규모 자체가 지금 미실효된 그 손실의 규모 자체가 2조 달러에 육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행 중에서 SBB처럼 예금의 기준액 금액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잣대들, 그러니까 보험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을 구분해보고, 그러니까 예금도 보험 들어간 게 있고 들어가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채권이 이제 그 미실현 손실이 이제 인식이 됐을 때의 자산 총 금액을 다 비교를 해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돈이 빠져나갔을 때 대응이 불가능한 그들의 이제 갖고 있는 현재 자산 가지고 만약에 채권까지 다 팔았을 때 그걸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은행들을 뽑아보니까 그때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은행들이 거의 9개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 중에서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이런 은행들이 예전처럼 한꺼번에 이제 와르르 뭐 시스템적인 리스크 때문에 막 뻥뻥 터지기보다는 하나씩 표출될 가능성이 시간을 두고서 턴 바이 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텀을 두고 발생한다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좀 글로벌로 확장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미국 안에서만 국한된 문제로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의 포트폴리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국채를 워낙에 또 많이 사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은행들을 놓고 본다면은 약간씩 이제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계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소매금융 쪽이 좀 많고 자산의 편중을 놓고 봤을 때 국채를 갖다가 미국처럼 미국의 상업은행들처럼 또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그 보유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한 데미지와 그로 인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금자들은 위험해 보니까 돈을 뺀다. 이런 리스크들은 당장 미국 상업은행들이 더 처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쪽, 예를 들자면 지금 유럽의 상업은행들, 유럽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이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기업금융 쪽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금융 쪽 리스크들이 더 앞으로 커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자산이 부실화되는 만큼 당연히 은행의 리스크들이 커질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금 인출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리스크들을 모조리 다 반영했던 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였던 거죠. 크레딧 스위스는 일단은 자산의 부실화도 있지만 법률적인 어떤 그들이 항상 그 법률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항상 위반하고 뭐 그러니까 불법 자금들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맞기도 하고 일회성 비용이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영진의 그 레퓨테이션 자체가 막 하락하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소매금융 쪽까지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문별로 다 안 좋아지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부실화 리스크들이 한꺼번에 퍼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대응 없이는 혼자 살아내기 힘든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크들이 유럽 은행들은 구조는 다르지만 이제 하나씩 그들도 만약에 약한 고리, 즉 경기 체력 약화 때문에 기업금융 쪽이 부실이 나거나 이랬을 때
그쪽에는 이제 그쪽 스토리대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잠재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들의 이러한 네. 요인도 이유가 되나요? 아니면 이거랑 또 별개로 달러의 가치는 그냥 하락하는 건가요? 이것도 일부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관습화된 거죠. 습관화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질 때는 미국이 항상 어떤 개입을 해서라도 돈을 풀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체득화됐기 때문에 돈을 푼다고 한다면 달러가 더 많아질 테니까 달러는 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지배하는 요인은 세 가지인 겁니다.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축차적으로 더해서 어차피 연말이 되면 미국 경기 침체는 더 강화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은 당연히 더 끝나겠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데 세 번째 이러한 리스크들, 금융기관의 리스크들이 이제 한 번씩 표출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때를 떠오르는 거죠. 이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사실 돈 풀기가 이제 당연시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당연한 정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태들을 다 몰입을 해봤을 때 뭐 하나라도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면 이제 달러는 자꾸 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금융 위기 같은 걸 말씀 주셨는데 달러의 약세가 방금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제 금융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데 왜 장은 좀 좋아? 증시는 그렇죠. 왜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결국에는 따라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비슷한 예일 텐데 굉장히 북극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춥잖아요. 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밤에. 근데 저쪽 어디선가 저쪽 숲이 있는데 저쪽에 막 뜨거운 불들이 있어요. 막 이제 그 어떤 약간 무인도 같은 섬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니까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따뜻하죠. 너무 좋죠. 굉장히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점점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땐 따뜻해지고 사실 몸을 녹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그 불을 갖다가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타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타버리고 이럴 정도로 경기가 확 이제 추락하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슬로우다운이고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아진다는 흐름에 우리가 더 그 병목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따뜻함을 느낄 그렇죠. 수 있다. 그 전에 괴롭혔던 금리 리스크, 달러 강세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니까 다시 투자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태다. 근데 물론 이거를 단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이거는 추후에 다른 또 토픽이 되니까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공화당의 합리성, 저는 이제 공화당의 경제 정책에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연말이 됐을 때 트럼프가 조금 더 현재 미국 경제에 한 목적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정책들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버리기 전에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로는 이제 슬로우다운 약간의 진짜 소위 말하는 마일드 침체로 갈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 다만 지금 어찌 보면 침체로 가는 국면에서의 잠시 잠깐 이제 누리는 좀 따뜻한 구간이다. 따뜻함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시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증시가 침체가 오면은 꽤 장기간으로 오게 되는데 네네. 지금 그럼 미국은 침체의 직전에 이렇게 맞닥뜨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침체에 완전히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침체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야데니 리서치 미국의 중요한 리서치 기관인데 이제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롤링 리세션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툭툭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안 좋긴 하지만 막 안 좋아지는 그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의 선행지수나 어떤 패턴을 놓고 보시면 지난번에 봤던 제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봤던 재밌는 이제 센티먼트 지수라는 게 있는데 경기 센티먼트 지수가 예전에 뭐 80년도 때 이제 SNL 사태라든지 아니면 2000년 초반에 이제
뭐 IT 버블, 그다음 금융위기 때 보면 그 지수가 일방향으로 확 내려가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이 세게 정책 때문에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지수별 패턴을 보시면 지그재그로 방향은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계속 지그재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는 이제 달러 유동성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대책도 사실은 이제 위기를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지난번 옐런 재무장관의 표현처럼 뭐만 나오면 우린 빨리 이번에 불을 끌 겁니다. 이렇게 강건하게 신속하게 대책을 가져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력과는 별개로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이 없는데 뭘로 해? 뭐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 그때 뭘 하냐면은 대형 이제 정부가 안 되니까 대형 금융기관들을 짜는 겁니다. 대형 은행들이 예금을 예치를 해라. 근데도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어떤 위기 징후가 또 표출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패턴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작하여서 유동성으로 뭔가를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간의 유동성까지 또 빨아들여서 개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항상 대마불사적인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경기 지수나 패턴은 이제 떨어지다가도 그 유동성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들이 경제는 심리의 패턴이기 때문에 구매자 관리 지수나 뭐 그게 ISM 지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수들이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를 받는 담당자들 입장에서 돈을 푼데 미국에서 이제 또다시 그런 우리 정부가 대형 금융기관 통해서 유동성 개입한데 그러면은 그분들의 심리는 그래도 좀 살아날 구멍이 보이겠네? 또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롤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십니다.